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평안도와 황해도, 경계에 위치한 영장산 아래에는 외딴 주막이 있었습니다. 이 주막은 영장주막이라 불렸는데 평양에서 한양까지 가는 큰 길가에 있어 여러 장사꾼들이 쉬어가는 곳이었지요. 특히 이 주막은 여느 주막과 달리 풍요로운 산의 진미로 유명하였고 주모의 손맛이 일품이라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그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는 35살이 넘은 호려인으로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버들가지처럼 고운 몸매에 여름날 복숭아처럼 붉고 탐스러운 입술을 지녔지요. 아직 한창인 나이에 홀로 주막을 이끄는 주모의 사연은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본디 평양감사댁의 수락관 상공이었는데 무신년에 일어난 밀란으로 그만 남편을 잃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감사댁의 마부였는데 감사를 모시고 나갔다가 밀란의 칼날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낙향한 주모는 그동안 쌓아온 요리 솜씨로 이곳에 주막을 차리고 10년을 홀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주모의 요리 솜씨는 감사댁에서 배운 그대로였기에 영장 주막의 음식은 감사님도 맛보았던 수준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영장산 길을 따라 한 사내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지요. 사내는 키가 7척은 넘어 보이는 거 안에 떡 벌어진 어깨와 굵직한 다리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의 등에는 소금 한 섬을 지고 있는데도 그 발걸음이 산새처럼 가볍고 경쾌하였지요. 얼쑤, 좋구나, 좋아. 이번 장사도 제법 괜찮았으니 내일 한양만 다녀오면 올 한 해 장사는 마무리가 될 것이야. 사내는 혼자 중얼거리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이 사내는 바로 평안도 일대에서 소금 장사로 이름난 김시성을 가진 황소 같은 소금 장수였답니다. 소금 장수는 어릴 적 열병을 앓아 그만두기가 먹먹해졌고 그로 인해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반 귀머거리였지요. 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천지를 울릴 듯 우렁찼답니다. 소금 장수의 이름은 김만복이었는데 그는 평안도 용강에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금밭에서 일을 하며 살아온 그는 18이 되던 해 홀로 나서서 소금 장수의 길을 걸었지요. 당초반 귀머거리라 장사도 변변히 못할 것이라는 동네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김만복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평안도에서 꽤 성공한 소금 장수가 되었답니다. 응, 저기 주막이 보이는군. 오늘은 저곳에서 하룻밤 묵어가야겠다. 소금 장수는 멀리 보이는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가 찾은 곳이 바로 영장 주막이었지요. 소금 장수는 헝겊으로 땀을 닦으며 주막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소금 장수는 등에 진 소금 한 섬을 마당 한켠에 내려놓고 주막 마루에 올라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모, 탁배기 한 대 주시오. 소금 장수의 목소리는 마치 산골짜기를 울리는 천둥 소리 같았지요. 주막 안에 있던 주모는 깜짝 놀라 뛰쳐나왔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시오? 김서방 또 오셨구려. 주모는 반가움에 두 손을 모아 소금 장수를 맞이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 주막의 단골이었지요. 평안도에서 한양을 오가는 길에 항상 이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묵곤 했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하실라우? 주모가 정겹게 물었으나 소금 장수는 듣지 못한 듯 그저 활짝 웃기만 했지요. 주모는 소금 장수의 귀가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큰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함께 드실 겁니까? 그러나 소금 장수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주모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소금 장수의 코앞까지 바짝 다가가 두 손으로 입을 나팔처럼 모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술 먼저 줘요? 아니면 밥하고 같이 줘요? 그제야 소금 장수는 주모의 말을 알아듣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크게 흔들며 대답했답니다. 함께 주시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모는 귀를 막은 채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주모는 부뚜막에 앉아 잠시 귀가 멍해지는 것을 진정시키며 중얼거렸답니다. 아이고, 김서방이 올 때마다 이 고생이라니. 그래도 인심 좋고 돈도 잘 쓰니 좋은 손님이지. 김만복은 늘 그랬듯이 술과 밥을 맛있게 먹고 난 뒤 졸음이 몰려오는지 초저녁부터 객방에 들어가 목침을 베고 누웠답니다. 그가 늘 찾는 방은 안방과 사랑방 사이에 있는 객방으로 안방과는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요. 하루 종일 소금 짊어지고 다니느라 피곤하시지? 어서 편히 쉬시게. 주모의 다정한 인사에 김만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만복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날은 주막에 유독 손님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김만복이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손님이 주막을 찾아왔지요. 나이 60은 넘어 보이는 박물장수 영감이었답니다. 박물장수 영감의 이름은 유겨춘으로 길고 희끗한 수염을 가진 차림새가 단정한 노인이었지요. 허리가 살짝 구부정하고 주름은 깊었으나 눈매가 형형하고 얼굴에 윤기가 흘러 무척 정갈한 인상을 주었답니다. 그는 평소에 약과 화장품 그리고 여인네들이 좋아하는 여러 물건을 팔러 다니는 박물 장수였지요. 유겨춘은 본디 평양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과거 시험에 낙방한 선비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사기를 당한 후 가세가 기울고 말았답니다. 21살의 집안이 무너진 그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장사의 길을 택했지요. 처음에는 비단 장사로 시작했으나 나이가 들어 힘이 붙이자 가벼운 박물 장사로 바꾸었답니다. 아이고, 유경감님 어쩐 일이시유?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그새 어디를 다녀오셨길래 이리 간만에 오시나요? 유겨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양반 집안 출신답게 그의 행동거지는 천한 장사꾼이 되었어도 여전히 고상함이 묻어났지요. 하하, 주모도 여전하구려. 내 일이 사람을 알아보니 이 늙은이의 얼굴이 그리 빨리 변하지는 않나 보이. 유겨춘의 말투에는 나이든 사람의 여유와 옛 양반의 풍모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지요. 주모는 박물 장수의 말솜씨에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영감님은 늘 그 말씀이시구려. 사람 얼굴 알아보는 건 주막을 10년째 하는 주모의 재주지요. 근데 요즘은 어디를 가셨다가 오시어? 평양 쪽은 어떻던가요? 유겨추는 등에 진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이마의 땀을 소매로 훔쳤습니다. 요즘은 평안도 쪽을 한 바퀴 돌았다네. 오가는 길이야 평탄했지. 다만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지요. 평양 성내에서는 관청에서 세금을 또 올렸다고 장사치들이 눈물 콧물 흘리고들 있더구려.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에게 바치는 뇌물값을 상인들에게 뜯어내는 중이라고 하더군. 주모는 혀를 차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지요. 아이고, 백성들 살기 갑갑한 세상이네요. 그래도 영감님은 장사가 여전히 잘 되나 보지요? 얼굴색이 좋으신 걸 보니? 유겨추는 쓴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늙은이가 얼굴색이 좋다니 과찬일세. 허나 박물장수도 변변찮은 장사라네. 평양 기생들에게 분초 팔아봤자 한 달에 쌀 2어말 남는 게 전부지. 이제 힘도 붙여서 짐도 많이 못 지고 다니니 말이야.
주모는 그의 말에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왔습니다. 평양 말고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요? 재밌는 소식들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어요. 유겨추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이야기꾼이기도 했지요. 함경도 쪽에서는 메밀 흉년에 백성들이 고생이 많다는 소문이고, 남쪽 전라도는 도리어 풍년이 들어 장마당이 활기차다 하더구먼. 남쪽으로 가면 여기보다는 먹고 살기 나을 듯하이.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감님, 오늘은 멀리서 오셨으니 특별히 소갈비찜을 내올게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보시지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는 여느 때처럼 객방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유겨추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주막의 소갈비찜은 일품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주모 덕에 이 늙은이가 귀한 대접을 받는구려. 고맙소이다. 에이, 별 말씀을요? 영감님 같이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정도야 내와야지요. 주모가 부엌으로 사라지자 유겨추는 기지개를 켰습니다. 나이가 들며 하루 종일 걷는 게 점점 힘들어졌답니다. 그래도 그는 주막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좋았지요. 저녁을 맛있게 먹은 후 유겨추는 객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소금 장수 김만복이 이미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허허, 이른 저녁부터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차구려. 낮에 고생이 많았나 보이. 유겨추는 조심스레 짚을 깐 바닥에 자리를 잡고 누웠답니다. 양반 집안 출신이었으나 이젠 이런 객방 생활이 몸에 배어버렸지요. 잠시 집안이 몰락하던 날들을 떠올리다가 그도 고된 하루의 피로에 눈을 감았답니다. 애구구, 한양까지 가려면 아직 먼 길인데 어서 자야겠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도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이 깊어갈 무렵 또 한 명의 손님이 주막을 찾았답니다.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은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깊은 눈매를 가진 약초수 집상 이동하였지요. 이동하는 38배 나이에 백두산과 금강산을 두루 다니며 귀한 약초를 캐는 일을 하였는데 그 몸에서는 늘 인삼과 영지 같은 약초 향이 은은하게 풍겼답니다. 그는 평양 최고의 의원 집안 출신으로 집안의 가업을 잇기 위해 귀한 약재를 직접 구하러 다니는 인물이었지요. 이동하는 18살 때 금강산에서 도사를 만나 무술과 도수를 배웠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몸놀림은 범상치 않았고 걸음걸이 하나에도 날렵함이 묻어났답니다. 그가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금강산의 높은 봉우리처럼 위엄이 서렸지요. 이동하가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주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여느 손님을 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주모의 입가와 눈초리에는 은근한 색기가 감돌았답니다. 아이고, 나으리 오셨구려. 소녀가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요. 요 며칠 안 오시길래 다른 고을로 가신 게 아닌가 했지요. 주모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이동하를 반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특별한 반가움이 담겨 있었지요. 주모,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으리라 부르는가? 난 그저 약초나 캐는 초라한 장사꾼일 뿐일세. 그는 평범한 약초 수집상이었지만 주모의 호의에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요. 약초 수집상이라 하지만 그 몸에서 풍기는 기품이 명문가 도련님보다 나으시니 그리 부르는 것이지요. 이동하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주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요. 그의 손길이 닿자 주모의 볼이 은은하게 붉어졌습니다. 오늘 밤은 씨안탈구로 특별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먼 길에 고단하실 테니 우물가에서 목욕도 하시고요.
주모는 씨암탉 1마리를 잡아 솥에 구웠답니다. 그리고 이동아가 목욕할 수 있게 우물가로 안내하고 직접 목물을 도왔지요. 어서 씻으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테니 몸의 때를 말끔히 씻으셔야지요. 이동아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옷을 벗기 시작했지요. 그의 상체는 매끈하고 탄탄했으며 근육이 물결치듯 움직였답니다. 주모는 그 모습을 흘끔거리며 바라보다가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닭고기 요리를 준비했지요. 한편 객방에서는 박물장수 영감이 무슨 소리에 잠을 깼는지 부스스 눈을 떴지요. 영감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소리와 여인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뚫어진 봉창 구멍으로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곳을 통해 본 광경은 영감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지요. 우물가에서는 주모가 푸짐한 육덕을 꿈틀대며 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답니다. 주모는 겉옷을 벗어 한쪽에 걸어두고 속적삼만 입은 채 물을 끼얹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바로 곁에서 이동아가 뜨거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허허, 이런 기막힌 광경이 있나? 오늘은 이 늙은이 눈도 호강을 하는구나. 목욕을 끝낸 주모는 호치마만 걸치고 이동아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물 장수 영감은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얼른 침상 곁으로 가서 안방과 객방 사이의 벽에 귀를 바짝 대었지요. 벽이 얇아 안방에서 속삭이는 소리마저 또렷이 들려왔답니다. 이번엔 어찌 이리 오랜만에 들렀소? 남의 애간장을 녹일 작정이오? 주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져 고음으로 속삭이고 있었지요. 나도 보고 싶어서 혼났구만. 허나 일이 바빠서 말이지. 이동하는 주모를 품 안에 안으며 다정하게 대답했답니다. 이 광경을 엿듣던 박물 장수 영감은 귀를 더욱 바짝 대고 벽에 시선을 고정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는 낮은 신음소리에 이어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주모의 교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혼자서 이 광란의 순간을 듣기엔 너무 아까워 박물 장수 영감은 옆에서 코를 골면서 자는 소금 장수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것 좀 들어보시오. 하지만 단 귀머거리 소금 장수에게 그 교성이 들릴 리 없었지요. 그저 무언가 자신을 방해하는 것에 짜증이 난 소금 장수는 벌떡 일어났다가 안방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쓰러져 잠에 들었지요.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돌부처가 아닌가? 저런 아름다운 교성을 듣고도 그저 잠만 잘 수 있단 말인가? 박물 장수 영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리고는 결국 혼자서 귀를 바짝 대고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이렇게 밤이 깊어가고 마침내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닭이 울기 시작할 무렵 안방에서는 다시 한번 이를 치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박물장수 영감은 참을 수 없어 또다시 옆에 자는 소금장수 허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여보게, 잠깐 깨어보게나. 이건 정말 들어봐야 해. 그러자 이번에는 소금장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축혀 세우며 주막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놈! 지난밤에도 쿡쿡 찌르더니만 이 새벽에 왜 또 찌르고 지랄이야? 소금장수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과도 같았지요. 박물장수 영감은 그렇지 않아도 오줌이 마렵던 차에 눈을 부라린 소금장수가 무서워 서둘러 객방을 빠져나가 버렸답니다. 이런 무례한 놈을 봤나? 적당히 찔러대야지. 왜 자꾸 찔러대서 잠을 깨운단 말이냐? 소금장수는 씩씩거리며 다시 누웠지요.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한참 일을 치르던 이동하가 소금장수의 외침에 화들짝 놀라 후다닥 일어났답니다.
이동하는 바지춤을 올리며 사인문을 박차고 객방으로 들어왔지요. 간밤에 찌르든 새벽에 찌르든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이동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기세는 마치 범이 산에서 내려온 것 같았지요. 반 귀머거리 소금 장수는 갑작스러운 이동하의 등장에 놀랐으나 그 말은 또 듣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상대의 기세만으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지요. 무슨 일이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어? 이동하는 소금 장수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성난범처럼 그를 덮쳤답니다. 덩치가 크고 골격이 건장했지만 소금 장수는 이동하의 맹렬한 기세와 무술 실력에 눌려 제대로 대응조차 못했지요. 그렇게 소금 장수는 이동하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동하는 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소금 장수의 배를 한 번 더 걷어찼지요. 이놈아! 이게 바로 남의 좋은 밤을 방해한 대가다! 누군 한창 아름다운 꽃밭에서 나비와 벌이 들라 했는데 내 놈이 소나기를 불러들였구나. 다음부터는 누가 자네를 쿡쿡 찌르거든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 할 것이야. 이동하의 목소리에는 화가 잔뜩 섞여 있었지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 마치 범의 눈 같았답니다. 소금 장수는 정신이 없어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아이고, 왜 이리 성을 내고 그런다요? 내가 뭔 잘못을 했는디? 소금 장수 김만복은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뒤늦게 주모가 달려와 이 광경을 보고는 황급히 이동하를 말렸지요. 아이고 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손님들끼리 싸우면 어쩌자고 이러시오? 저 양반은 귀가 먹었다 하지 않았소. 주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동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속적삼 하나만 걸친 차림이라 수줍어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이동하는 주모의 간청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화가 채 가라앉지 않은 듯 눈을 흘기며 말했지요. 이 방해꾼 녀석 때문에 좋은 밤이 망쳐졌으니 얘 화가 좀 난 것뿐이오. 그러고는 더 이상의 행패를 부리지 않고 안방으로 돌아갔답니다. 소금 장수는 멍하니 앉아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자 중얼거렸지요. 에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구먼. 아무래도 틀린 곳에 왔나 보다. 다시는 이 주막엔 발도 안 들여놔야겠어. 소금 장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분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지요. 그래서 바로 짐을 챙겨 서둘러 주막을 빠져나갔답니다. 박물장수 영감도 상황이 민망해서인지 소금 장수를 슬그머니 따라 주막을 떠났지요. 이후로 주막에는 이동하와 주모만이 남았답니다. 이동하는 담배를 한 대 물고 연기를 내뿜으며 안방 툇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이서방, 저 소금 장수가 우리 일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모는 이동하의 등에 기대어 앉으며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답니다. 괜찮소. 어차피 다시 오지 않을 테니 이젠 아무도 방해하는 이가 없을게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다시 불을 지펴보시구려. 이동하는 주모의 허리를 한 팔로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묻어났지요. 저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다시 활을 타오르실 수 있게 기름을 부어드리지요. 두 사람은 킬킬거리며 웃었고 주막은 다시 고요해졌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주막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은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 후로 소금 장수는 다시는 영장 주막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는 다른 길을 택해 한양을 오갔지요. 박물장수 유겨추는 주막에서 겪은 이야기를 실컷 풀어놓았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속이 타들어갔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오해와 불통은 때로는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한답니다.
특히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반 귀머거리, 소금 장수처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요. 시간이 흘러 세월이 바뀌어도 우리 인간사에는 이런 오해와 소통의 부재로 인한 해프닝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안동 땅에 하원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하원이는 명문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학문의 길로 들어섰지요. 키는 7척이 넘고 얼굴은 백옥처럼 희고 맑았으며 눈빛은 총명하여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남자였답니다. 하원이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콧날은 우뚝하고 곧았으며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도톰했지요. 그가 도성의 거리를 걸을 때면 처녀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훔쳐보는 일이 다반사였답니다. 하원이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17살 때는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를 읽고 그 깊은 뜻을 헤아렸으니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예견했지요. 무엇보다 하원이는 타고난 총명함으로 글을 한 번 읽으면 모두 기억하는 재주가 있었지요. 여봐라, 저기 지나가는 저 젊은이가 누군지 아는가? 아이고, 모르시오? 안동 김참판 댁의 하원도령이지요. 5살에 천자문을 떼고 8살에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15에는 과거 시험 문제를 모두 맞출 정도로 총명하다는 그 하원도령 말입니다. 어쩐지 그 얼굴이 범상치 않더구먼. 그렇지. 그리고 그 얼굴이 세상 미려하여 도성의 처자들이 그 얼굴 한번 보려고 담장 위로 기어오른다고도 하더구나. 하원이는 그런 칭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집안에서도 큰 기대를 걸고 정성껏 학문을 익히도록 돌봐주었지요. 하원이의 아버지는 전 참판을 치는 김대감으로 임금의 신임을 받는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안동 권씨 집안의 따님으로 학식과 덕행이 높았지요. 부모님은 하원이가 타고난 재능을 잘 살려 나라에 이바지하는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랐답니다. 하원아, 학문은 단지 벼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면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비가 되어라.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 덕분에 하원이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대학자를 스승으로 모시며 문장을 닦고 시를 짓는 솜씨는 안동 땅에서 따라올 자가 없다는 평을 들었답니다. 하원도령이 지은 시를 읽어보셨소? 마치 200의 시를 읽는 듯 맑고 고고한 정취가 넘치더구만. 그뿐이요. 하원도령은 퇴계 선생의 성리학에 대한 해석을 능가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스승님도 더 가르칠 것이 없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 하원이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병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총명하기 그지없는데 유독 과거 시험만 치르면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이상한 병이 있었던 것이지요. 첫 번째 과거에서는 너무 긴장한 탓에 시험지에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적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서는 시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글을 써냈지요. 세 번째부터는 아예 붓을 들자마자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답니다. 하원이의 안타까운 사연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요. 심지어 서당의 아이들마저 수군거릴 정도였으니 한때는 당당하던 하원이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졌답니다. 어느 날 하원이가 스승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시험장만 들어가면 머릿속 꽉 채웠던 글들이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스승은 이마를 찌푸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증상은 과거병이라 하는데 선비들 가운데 가끔 이런 증세를 앓는 이가 있단다. 너의 문제는 마음에 있느니라.
성공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니 두려움 또한 커지는 것이지. 과거를 보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 학문이 제대로 피어나지만 과거를 볼 때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한다. 과거에 급제하든 하지 못하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라.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학문 자체를 위해 공부하면 자연히 길이 열릴 것이다. 하원이는 스승의 말씀을 되새기며 수없이 자신을 다잡아 보았지만 결국 7번이나 과거에 응시했지만 모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7번의 실패는 하원이의 영혼을 갉아먹었지요. 한때 빛나던 눈빛은 흐려졌고 웃음기 가득하던 입가에는 쓴웃음만 맴돌았습니다. 허참 7.8기라더니 나는 벌써 7번을 떨어졌구나. 이번에 또 떨어지면 8.9기가 되는 것이니. 하원이는 마지막으로 8번째 과거를 치렀지만 역시나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예상대로 낙방의 고배를 마셨답니다. 하원이는 그때부터 완전히 의욕을 잃었답니다. 과거 공부에 매진하던 그의 방은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고 손때 묻은 책들은 구석에 던져졌습니다. 어머니, 더는 과거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관아의 구중서리도 될 생각 말고 농사나 짓겠습니다. 하원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결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정성껏 키운 아들이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머니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원아, 내가 지금 낙심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조상대대로 이어온 선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거라. 어머니, 이미 7번이나 낙방했습니다. 8번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결정에 반대했지만 하원이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지요. 하원아, 재능이 그토록 뛰어난 내가 어찌 농사꾼이 되겠다는 것이냐. 한 번만 더 도전해보지 않겠느냐. 이제 지긋지긋하다네. 내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더는 나를 말리지 말게나. 하원이는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길을 떠났지요. 하지만 곧바로 안동으로 돌아가기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고향 안동으로 바로 가면 친지들의 문매를 피할 수 없을 테니 한양에서 이곳저곳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개성도 가보고 제물포도 구경하고 설날도 넘기고 가면 친지들의 호통도 좀 줄어들겠지. 그래서 하원이는 먼저 개성을 찾았습니다. 조선의 상업 중심지인 개성은 활기가 넘쳤지요. 상인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분주히 움직였고 각지에서 온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원이는 처음 보는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하며 살았다면 나도 과거 같은 것에 목매지 않았을 텐데. 하원이는 개성에서 며칠을 보내며 상인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학문을 중시하는 양반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요. 비록 신분은 낮지만 그들의 눈빛은 생기 넘쳤고 삶의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개성에서 돌아 나온 하원이는 제물포로 향했습니다. 제물포는 바다로 향하는 관문이었지요. 그곳에서 하원이는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답니다. 아, 바다는 이리도 넓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런 광경을 보며 살았다면 과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을 테지. 하원이는 바닷가 주막에서 며칠을 묵으며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불렀답니다. 어부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단순하지만 자유로운 삶에 부러움을 느꼈지요. 한 어부는 하원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비 양반, 세상엔 과거 말고도 즐길 것이 많다네. 우리처럼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도 재미가 있지.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면
매일이 새롭다네. 그대 말이 맞소. 나도 이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소. 하원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지 않은 듯 했지요. 그러다 봄이 오려는지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하원이는 친지들 얼굴을 피하려고 설날에도 객지에서 머문 뒤 고향 안동으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가는 길에 단양팔경도 구경하기로 했지요. 단양팔경의 아름다운 산세와 강물을 보며 하원이는 자연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이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한낱 티끌에 불과하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았던가. 단양에서 중령을 넘기로 한 하원이는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맑아 여행하기 좋았지만 점점 하늘이 흐려지더니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가볍게 내리던 눈발이 갑자기 폭설로 변해버린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구나. 폭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원이는 허리춤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걸었지만 시야는 대걸음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바람은 칼날처럼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소서. 점점 기운도 떨어지고 길도 잃어 허우적거리는데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허리춤에 찬 표주박의 약주를 꺼내 들이켰지요. 하원이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 표주박은 아버지가 과거길에 오를 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술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위급할 때만 한두 모금 마시거라. 그런데 상황이 워낙 위급한지라 하원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잊고 술을 꿀꺽꿀꺽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주저앉은 하원이는 점점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지요. 에이, 차라리 취해서 죽는 게 낫겠다. 서리빨 같은 추위에 몸이 무거워지고 몸에서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약주 기운에 정신은 몽롱해져만 갔지요. 눈발 속에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듯 했지만 그쪽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다가 갑자기 몸이 허공에 떴다는 것만 어렴풋 기억하고는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원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따뜻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주변을 살피니 가물거리는 촛불 속에 소복 차림의 한 처녀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이었지요. 처녀는 연두빛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달을 닮은 둥근 얼굴이었고 눈은 맑은 연못처럼 투명했습니다. 18, 19쯤 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아름다운 자태의 하원이는 정신이 혼미해졌지요. 소저, 그대는 누구시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쉿! 말씀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으니 더 쉬셔야 해요. 처녀의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처럼 청아했습니다. 하원이는 몽롱한 정신으로 다시 침상에 누웠지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여기가 이승인지 저승인지? 하원이는 혼란스러웠지만 분명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스름했지만 곳곳에 청솔가지가 놓여 있어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날이 정신이 드셨습니까? 눈발이 심해산길에서 쓰러지신 것을 우리 집에 모셔왔습니다. 처녀가 다가와 하원이의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확인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구해준 것이오? 참으로 고맙구려. 이름이 무엇이오? 제 이름은 연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이 산 속에 살고 있지요. 하원이는 연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냘픈 몸매의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미모는 달빛처럼 청초했지요. 특히 그 눈빛은 마치 별을 담은 듯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이런 험한 날씨에 어찌 그대 같은 처자가 이런 산골에 살고 있는 것이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으나 부모님은 지금 이웃 마을에 계십니다. 곧 돌아오실 터이니 걱정 마십시오. 연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하원이는 따뜻한 방에서 잠시 눈을 붙였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문득 깨어보니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눈보라 소리만 윙윙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관솔불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이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같이 어두워졌지요. 바깥에서는 눈보라 소리와 바람 소리만 윙윙 울려 퍼지고 가끔 멀리서 날카로운 산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원이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소복 차림의 처녀가 자신의 이부자리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희 아가씨, 너무 깜깜하오. 불을 다시 켜는 게 좋을 것 같소. 하원이가 말을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어쩐 일인지 몸이 무거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스슥스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희가 소복 고름을 풀고 옷을 벗는 소리였지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것이오? 이건 옳지 않소. 하원이는 당황했지만 연희는 한마디 대답도 없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하원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서늘했지만 달빛처럼 흰 얼굴에서는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저, 이러시면 하원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희의 손길이 하원이의 옷깃으로 향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하원이의 옷을 하나둘 벗겨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하원이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항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연희의 아름다운 얼굴에 취해 모든 것을 맡기고 말았지요. 이건 꿈인가 생시인가? 하원이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은 어둡지만 연희의 눈동자만은 달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이끌린 하원이는 그만 연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서늘했지만 하원이는 그것이 추운 날씨 탓이라 여겼지요. 하원이는 연희의 몸을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아주어도 연희의 몸은 차가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으나 곧 그 차가움마저도 매력으로 느껴졌답니다. 마치 한여름 냉천수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이었지요. 그대 정말 아름답소. 하원이의 정신은 점점 더 몽롱해져 갔습니다. 연희의 머리칼에서는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고 그 향기에 취해 하원이는 더욱 그녀에게 빠져들었지요. 이윽고 두 사람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몸은 차가웠지만 연희의 품은 하원이에게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의 눈보라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있는 방 안은 추위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지요. 비몽사몽간의 사랑을 나눈 후 연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원이의 옷도 정갈하게 정리해 입혀주었지요. 편히 주무세요, 서방님.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하원이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품에 안은 채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잠들었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동창이 밝아 잠에서 깬 하원이는 자기 품에 안긴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처녀는 시체였던 것입니다. 죽은 지 몇 달이 지났는지 얼굴은 알아볼 수 없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지요. 살결은 앙상한 뼈에 겨우 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밤 그토록 아름답던 연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밤새 시체와 함께.
하원이는 기겁하여 옷깃을 여미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을 살펴보니 싸늘하고 문풍지는 뚫어져 있었으며 바닥엔 낙엽이 뒹굴고 있었답니다. 어젯밤 따뜻하던 방은 온데간데 없고 허름한 폐가에 자신이 누워 있었던 것이지요.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눈이 내려앉고 있었고 벽지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허참 꿈이었단 말인가? 아니,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하고 정말 사람 사는 집이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원이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밤 자신을 구해준 연희가 혹시나 세상을 떠난 영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죽은 이의 영혼과 하룻밤을 보낸 것일까요? 하원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겁에 질린 하원이는 옆방을 열어보았지요. 그곳에는 연희의 부모인 듯한 두 구의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남자는 글을 읽던 선비 같았고 여자는 복을 지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두 시체는 말라비틀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분명히 어제는 살아있던 처녀였는데, 아니, 그럼 내가 어젯밤에 하원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집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시를 쓴 종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켠에는 여인의 손거울과 빗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도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이 가족은 분명 학식 있는 선비 집안이었구나. 어쩌다 이런 산골에서. 하원은 놀라 불이 나게 뛰쳐나와 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지요. 어젯밤 꿈만 같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자신이 미쳐버린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걸음도 떼지 않아 문득 멈춰 섰습니다. 하원이는 사서오경을 읽으며 성현의 가르침을 배운 선비였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했지만 인의의 질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공자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나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겨나느니라. 효도와 공경이 인의 근본이 되느니라. 하원이는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들을 존중하고 예를 다하는 것이 바로 선비의 도리였기 때문이지요. 잠깐,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 가족이 어쩌다 이런 비운을 맞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게 의탁한 영혼이 있으니 그저 달아나는 것은 의리가 아니로다. 하원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초가삼간 오두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지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요. 하원이는 먼저 집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방 구석에서 하원이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지요. 하원이가 편지를 펼쳐보니 이 가족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편지를 읽는 이가 있다면 우리 가족의 슬픈 사연을 들어주시오. 나는 김이문이라 하옵고 아내 정씨와 딸 연희와 함께 이 산골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임진년 가을 역병이 돌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병에 걸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딸 연희가 가장 괴로워하니 누군가 이 편지를 읽거든 우리를 땅에 묻어주시고 연희의 원혼이 떠돌지 않도록 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읽은 하원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역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지요. 이 가족은 역병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들었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 죽었구나. 아비의 애절한 부정이 느껴져 마음이 안쓰럽구나. 하원이는 남향바지 뒷산자락에 눈을 치우고
구덩이 3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언 땅을 파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하원이는 온 힘을 다해 흙을 파냈습니다. 때때로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나기도 했지만 그는 아픔을 참고 계속해서 땅을 팠지요. 이 가족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단 말인가? 해가 중천에 뜰 무렵 하원이는 드디어 3개의 무덤 구덩이를 다 팠습니다. 그는 먼저 김이문의 시신을 정중히 들어 옮겼지요. 그리고 정씨 부인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희의 시신을 안아 무덤에 내려놓을 때 하원이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연희야, 내 영혼이 어제 밤 나를 구해주었구나. 내가 폭설 속에서 나를 죽지 않도록 도와준 것이 분명하구나. 하원이는 3사람을 정중히 묻고 어설프지만 봉분도 올렸답니다. 그런 다음 주변에서 돌을 모아와 무덤 주위에 돌담을 쌓았습니다. 이는 산짐승들이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부디 저승에서는 평안하시길 바라오.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이하원이 당신들을 기억하겠소. 하원이는 각 무덤 앞에서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특히 연희의 무덤 앞에서는 오래도록 머물렀지요. 그녀의 영혼이 자신을 구해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깊은 감사와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연희 소저, 이은을 잊지 않겠소. 부디 좋은 곳에 가시길 바라오. 허리에 찬 표주박에 술이 남아 있어 사미의 영혼에게 한 잔씩 따르고 제도 올렸습니다. 하원이는 기억 속의 제문을 떠올려 정성껏 읊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찾은 책들과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연희가 썼을 법한 일기와 수놓은 손수건도 있었지요. 하원이는 그것들을 정성껏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일기에는 연희의 꿈과 희망, 그리고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종일 일을 하여 다시 날이 저물었지요. 하원이는 그곳을 떠나기 전에 초가삼간에 불을 질렀습니다. 죽은 이들의 홀령이 집에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시기를. 더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극락왕생하시길. 불길이 타오르는 집을 보며 하원이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치솟을 때마다 하원이의 마음속에는 연희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아름답던 모습,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구하려 했던 순수한 마음이 하원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요. 나는 과거에 8번이나 낙방했지만 목숨은 살아있다. 하지만 연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떠나버렸구나. 하원이는 깊은 생각에 빠져 불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힘든 줄도 모르고 성큼성큼 산을 넘고 내를 건너 밤길을 걸어 어느 주막에 이르렀답니다. 주모, 여기가 어디요? 영주 땅이요. 그런데 젊은 양반께서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옷이 다 해지고 얼굴은 파리해 보이니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 주모는 하원이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원이의 옷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로로 창백했고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요. 하원이는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옷은 산일을 하며 다 찢어지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그는 주모를 붙잡고 자신이 겪은 꿈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니, 그런 기이한 일이 죽은 처녀 영혼과 하룻밤을 보내셨다고요? 주모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기색이었지만 하원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점차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내막을 알려주었답니다. 하룻밤에 문 쌓인 그 험한 산길을 200리나 걸어왔다니 믿을 수 없소만. 뒤쪽에 작년 가을 역병이 돌아 산골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소문은 떠돌았소. 특히 선비 가족이 하나 살았는데 모두 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 선비의 성이 김씨였소? 그렇소. 김선비는 조정에서 일하다가 무슨 일로 파직되어 그 산골로 숨어들었다고 하더구먼. 아내와 딸과 함께 살았는데 역병이 돌아 모두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하원이는 주모의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김선비는 파직되어 산골로 숨어든 관리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지요. 그러고 보니 지난밤 제가 묵었던 집 근처에 다른 사람의 발자국은 없었어요. 제 발자국뿐이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200리나 되는 길을 하룻밤에 왔는지 나도 모르겠소. 아이고, 무서워라. 젊은 양반님은 복이 많으시구려. 귀신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무사히 살아계시니. 주모가 말하는 동안 주막의 다른 손님들도 하원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요. 젊은 양반, 그 처녀의 홀령이 당신을 선택한 것은 인연이 있어서일게요. 죽은 이를 정중히 묻어주고 제까지 올려주었으니 당신은 큰 선행을 베푼 것이요. 그 홀령은 당신에게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요. 하원이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식사를 하고 잠자리를 청했습니다. 체력이 다 소진된 그는 주막의 작은 방에 쓰러져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소복 입은 그 처녀가 나타나 큰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나타난 연인은 어젯밤 하원이가 처음 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연희가 하원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서방님, 소녀의 부모님과 소녀는 서방님 덕택에 마음의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연희는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며 하원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하원이 역시 눈물이 났지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소. 오히려 그대가 폭설 속에서 나를 구해주었으니 내가 감사해야 할 터인데.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역병으로 모두 죽었지만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방님께서 저희를 정중히 묻어주시고 제까지 올려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희는 하원이의 손을 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죽기 전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병으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방님을 만난 것은 소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방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소녀에게는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과 같았습니다. 하원이는 연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지요. 연희야, 내가 더 일찍 너희 집에 찾아갔더라면 너희 가족을 살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은 마세요. 모든 것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소녀는 이제 편안하게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책을 아궁이에 넣지 말고 한 번만 더 과거를 보십시오. 하원이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과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대가 어찌 내 사정을 아는가? 서방님의 가방에 과거 답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방님께서 잠꼬대로 과거에 대한 한탄을 하셨지요. 소녀는 서방님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하원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하원이의 몸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지요. 이제 소녀는 가야 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서방님. 소녀는 저승에서도 서방님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깬 하원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실제로 연희를 만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닿았던 그 따뜻한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시험을 보아볼까? 어차피 8번이나 떨어진 시험인데 한 번 더 보는 것이 무슨 대수야. 하원이는 주막에서 며칠을 더 쉬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안동으로 돌아가는 대신 다시 한양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연희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양에 돌아온 하원이는 과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마음이 평온했지요. 더는 급제에 대한 욕심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연희를 생각하며 기도를 드렸지요.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원이는 여느 때와 같이 시험장에 들어갔지만 마음은 이전과는 달리 고요했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지며 글이 술술 써졌지요. 이상하구나. 이전에는 시험지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오늘은 생각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떠오르는구나. 하원이는 붓을 들고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좋은 문장이 떠올랐고 손은 거침없이 움직였지요. 그럴 때마다 하원이는 연희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하원이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발표된 결과에 하원이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정말 급제를 했단 말인가? 하원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꿈꿔왔던 과거 급제를 마침내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는 그의 봄 8번째 낙방 후 9번째 과거에 도전하여 팔전구기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급제하여 조정의 벼슬길에 올랐지요. 이 모든 것이 연희의 덕분이로구나. 하원이는 벼슬을 받은 뒤에도 연희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연희와 그 가족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벼슬을 하면서도 항상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았지요. 연희를 만난 후 하원이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하니 욕심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해 가을 하원이는 휴가를 받아 그 산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연희와 그 가족의 무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하원이는 정성껏 제사를 올렸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하원이가 심어놓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요. 연희야, 당신 덕분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소.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그날 밤 꿈속에서 연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복이 아니라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요. 서방님, 이제 소녀는 저승으로 떠나야 합니다. 서방님께서 저희 가족을 잘 돌봐주시고 또 제 말씀을 받아들여 과거에 급제하시니 더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대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소. 어찌 감사해야 할지. 서방님, 앞으로 좋은 관리가 되셔서 백성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것이 소녀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연희는 하원이에게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져 갔지요. 하원이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하원이는 연희의 말대로 정직하고 청렴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하원이가 늙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 침상 옆에 소복 입은 처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원이는 5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처녀가 연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연희로구나. 네, 오랫동안 기다렸다. 서방님, 이제 제가 서방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연희는 여전히 19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달빛처럼 부드럽고 따스했지요. 하원이는 자신의 늙고 쇠약한 몸이 부끄러웠지만 연희는 그런 하원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서방님은 제가 바라던 대로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실 때가 되었어요.
하원이는 연희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연희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내 평생 너를 잊지 않았다. 매일 밤 꿈속에서 너를 만나길 소망했단다. 알고 있어요. 서방님의 정성 어린 제사와 기도가 저승에까지 전해졌답니다. 덕분에 소녀는 좋은 곳에서 평안히 지냈답니다. 그날 밤 하원이는 연희와 함께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희 덕분에 살아온 감사한 삶에 대해 말이지요.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과거의 낙방한 평범한 선비로 생을 마쳤을 게다. 하지만 내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어. 아니에요. 서방님은 원래 훌륭한 분이셨어요. 소녀는 그저 서방님의 길을 조금 밝혀드렸을 뿐이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원이는 평온한 미소를 지은 채 세상을 떠났답니다. 가족들이 그의 침소에 들어갔을 때 하원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매화향이 감돌고 있었지요. 하원이의 손에는 오래된 비단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연희가 생전에 수놓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원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자손들은 그 산속 무덤을 찾아가 연희와 그 가족의 무덤을 정성껏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덤 주변에 매화나무를 심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나무들은 1년 내내 꽃을 피웠다고 하지요.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이 많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올 수 있지요. 그러니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원이처럼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